디지털 전환의 정상인 하이퍼워크에 오르다를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틸런의 최백준 대표입니다. 뻔한 얘기지만 참석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틸런의 상당히 중요한 잔칫날이기도 한데요. 실제 잔칫날하고 어울릴 만한 소식도 있고 새로운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준비했던 제품들도 선보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즐기는 시간으로 이렇게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격거리가 있으니까 제가 그 발음상 마스크를 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은 대략 NFT부터 시작해서 하이퍼워크,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우리 미래 이야기, 틸론이 준비한 하이퍼워크에 대한 환경,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표는 각 장표마다 세세한 설명보다는 전체 흐름상으로 이렇게 흘러갈 테니까 속도가 좀 빠르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올해 1월 달부터 서강대 메타버스 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이렇게 다니고 있는 중인데요. 메타버스 투모로우 스타츠 히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회사 밑에 그 빨판에 보면 You Dream Starts Here라고 동일하게 있어서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봤습니다. 입학식도 메타버스로 치렀었고요. 실제 업무뿐만 아니고 제가 실습 시간에 제 사진 가지고 NFT도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이제 메타버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메타버스가 학문의 한 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도 확보했고 거기에 따라서 아주 이론적인 것도 많이 축적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HMD의 전체적인 히스토리,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시대별로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92년 닐 스티븐슨의 스노우 피크를 이용해서 거기서 어떻게 피자 가게, 소프트웨어 개발자, 이런 것들이 이제는 특별한 지식이 아니고 아주 일반화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것들이 되고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이 크립토펑크라는 회사의 NFT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어제자 가격이거든요. 보시면 이더리움이 어제자로 323억 5천 원이니까 이 계산해 보면 크립토펑크 샵 9401번이 3억 8천 정도 합니다. 그 BAYC 가서 보면 입이 더 벌어지는데요. 가장 비싼 것을 보니까 거의 1,000원 가까이 되거든요. 미국에서 사면 약간 저렴합니다. 9,900 얼마 이렇게 그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런 NFT 하나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격을 형성하게 된 시나리오, 그다음에 이들의 이 다음 행보를 좀 보면서 메타버스가 흘러가게 될 그 얘기를 조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또 이 BYC가 가지고 있는 NFT를 가지고 이제 아디다스하고 콜라보레이션한 것과 이 두 개 회사를 인수를 했죠. 쿨캐츠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가볍게만 32억 정도 이렇게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NFT 하나에 288억 정도 이렇게 되죠. 이 숫자는, 이 그래프는 가격을 나타내는 숫자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 화면에는 이 NFT가 가지고 있는 눈썹 모양, 눈 크기, 입의 모양, 이런 옷 색깔, 전체 NFT가 10,000개가 발행이 됐다 그러면 그 10,000개 발행된 곳에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는지 희귀성을 이렇게 둬서 가격을 책정하게 된 내용을 구매자가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NFT 회사 중에 이 회사를 좀 골라봤는데요. 이 회사의 IR 자료가 올해 2월, 3월달에 인터넷에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좀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이게 보시면은 뉴 유틸리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가립스라고는 이 회사가 이 사이버펑크를
보통 1, 2위 정도를 하는데 사이버펑크를 인수를 했거든요. 인수를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저 그 유틸리티 사용에 따라 갈림길이 나눠졌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버펑크는 소유하는 것에 만족을 해야 되고요. 그것을 재사용할 수 있는 게 두 사람밖에 없는데 반해서 이 유가랩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발행한 NFT를 가지고 상업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준 거죠. 그리고 실제 그 커뮤니티 안에 들어오면은 뭐 대규모 뭐 요트 파티를 한다든가 새로운 그 도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시장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지배력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이버펑크가 결국은 유가랩스에 인수되지 않았느냐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유가랩스의 IR 자료에 보면은 우리는 메타버스에 올인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가 왜 메타버스에 성공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스토리하고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이런 내용들 때문입니다. 대충 보시면 저스틴 비버부터 시작해 세레나 윌리엄스, 뭐 지미 펠런, 그다음에 뭐 네이마르, 이런 어마어마한 유명인들의 셀럽들이 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브랜드 파워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메타버스를 세계로 가더라도 우리는 엄청나게 성공할 수가 있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죠. 실제 A 코인은 이미 발행이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 기사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메타버스 시장에 들어가겠다는 소식 하나만 가지고도 38%그 코인이 그 급상승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만들어낸 게 랜드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친구 잠깐 좀 눈여겨 봐주시겠어요? 코다. 나중에 나올 영상에 나오게 되는데 저 코다는 실제 랜드의 그 소유주 중에 5%만 가지고 있고 10,000개 정도 NFT를 이렇게 발행한 희귀한 좀 NFT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유틸리티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자기네 NFT를 소유한 소유주들한테 많은 그 커뮤니티 형성이라든지 재사용을 해서 저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뭐 이렇게 뭐 가수 그룹도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가장 간단하게는 셔츠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많은 시장을 장악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랜드를 만들어서 이 판매를 하는 거죠. 실제 그 뭐 우리나라 기사에도 나왔다시피 3,600억을 분양을 해서 받았다. 이게 3월달 얘기고요. 8월달에 보면은 랜드 세일을 한 번 더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5월달이죠.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영상인데 보드 에입, 그러니까 아주 지루해 보이는 원숭이 딱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보여지죠. 이 보드 에입이 그 뭔가를 이렇게 뮤턴트 버전이 있습니다. 그냥 뭔가를 마시면 뮤턴트가 되고 그 마시는 것도 이게 종류별로 다 횟수로 남겨져 있는데 이걸 마시면 보통 본인이 뮤턴트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마셨는데 주변이 변화가 일어나요. 랜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형성한 건데 영상이 흘러가는 도중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82조에 인수를 합니다. 삼성전자가 하만카돈 인수한 게 한 9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 비용을 들인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9월 20일까지 티톡을 이제 인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뭐 인수가 잘 끝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회사마다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어서 이 메타버스 세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 그 보드 에입이 이제는 누구랑 조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냐면 자기가 인수했었던 회사의 크립토펑크도 보여주고 뮤턴트도 보여주고 그리고 미비츠도 보여주고 쿨캐츠, 월드 오브 우먼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하고 어디를 가냐면 새로운 랜드를 이제 가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죠. 아까 보셨던 그 코다가 얘를 끌고 지금 그 새로운 세계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가랩스의 새로운 그 월드의 이름이 방금 보셨던 아더사이드라고 하는 그 새로운 가상 그 랜드가 되겠습니다. 메타라는 이름을 바꾼 페이스북의 최근 그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은 교육, 오락, 게임, 운동 이 여러 방면에서 메타버스가 실생활까지도 다 적용이 돼서 인류의 어떤 근본적인 삶을 인터넷에 처음 등장했을 정도 수준으로 많이 변화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는 그 마크 주커버거가 좀 메타로 가는 그 거를 조금 속도를 낮추겠다고 했더니 지난주인가 지지난주가 이렇게 주가가 올랐죠.
오히려 더 너무 급격한 변화를 사람들이 이제 그 약간 거부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메타버스 이 메타의 그 전반적인 모든 사업 내용이 전부 이렇게 바뀌면서 그래도 한 3조 정도로 인수했었던 그 HMD 오큘러스가 지금은 전체 시장의 76% 정도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니까 메타 입장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인 M&A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유가랩스의 그 창업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돼서 진정한 의미의 레디 플레이어 원이 될 것이다. 우리 회사에 입사하면 OJT 안에 영화를 2개를 보게 돼 있는데요. 그 2개의 영화가 레디 플레이어 원하고 11년 전에 나왔던 썸머우즈라고 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저는 이 애니메이션이 메타버스 세계를 설명하는 것 중에 가장 뛰어난 교보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 유튜브를 링크를 저희가 다 해놓을 텐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바타를 만들고 그 아바타가 자기가 원하는 월드로 가고 행정동도 있고 스포츠동도 있고 뭐 은행동도 있고 그다음에 이 시절에 벌써 어떤 걸 예측을 했냐면 요즘 제페토에 나오는 구찌라든지 뭐 이런 그 고급 브랜드 명품 브랜드를 찾아가는 모습까지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나중에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 꼭 한번 보시면 저거 하나 보시면 메타버스가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 보이는 레디 플레이 원은 메타버스 세계가 우리 그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아주 좀 그 멀리 있게 표현한 게 아니고 아주 가깝게 표현하는 상당히 훌륭한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내가 원하는 굿즈를 구매를 하게 되면 현실 세계로 이렇게 배달되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그 현실감 있게 다가오고요. 국내 회사들의 내용을 좀 보자면 이게 쇼트거든요. 이게 정말 쇼트합니다. 꽂이죠, 벌써. 요즘 MZ 세대를 겨냥을 해서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거죠. 제페토하고 아디다스, 제페토하고 삼성 플립, 제페토하고 구찌 이렇게 해서 콜라보레이션하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 뭐 SK텔레콤의 이프랜드라든지 로블록스 그다음에 그 의료 쪽에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메타버스가 전 산업 영역에서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새로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그 정책을 좀 가지고 있고 그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좀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그 플랫폼 정부 구성하는 조금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는데 그때 제가 가장 하드로 생각하고 있었던 게 이 빅블로 현상이거든요. 수많은 사업 영역들이 각자 고유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다 합쳐져서 이 빅블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빅블로가 어디에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냐면요. 기존에 우리 정부는 이 정부 조직이 전부 이렇게 다 카테고리가 워낙 업무 영역이 워낙 그 명확해서 이 부처 칸막이라는 용어가 생겼죠. 이거 상당히 생긴 지 오래됐습니다. 부처 칸막이라는 용어가 부처 칸막이가 생기다 보니까 다부처 민원이 발생을 하잖아요. 국민들이나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다부처 민원이 발생을 하면 그 다부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부처하고 전부 협상을 끝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다 포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 정보 이런 교류가 많이 부족해지고 그래서 현장 행정의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듣게 되는 거죠.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뭐 쿠팡에서 OTT 하고 있고 그 비디오 빌려주고 책 팔던 곳에서 요즘 로켓 쏘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그 빅블로 현상이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현상들을 이제 그 부처에서도 부처별 관리 시대를 종교를 하고 통합된 정부 형태로 가야 한다. 그럼 그 전에 전자정부하고 지금의 플랫폼 정부하고 뭐가 달라? 기존의 전자정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 각계개파를 해야 됐지만 플랫폼 정부는 하나의 길로 내가 뭔가를 요구를 하면 거기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나는 알 필요 없고 그 결과물이 한 곳으로부터 원사이드로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이 통합정부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10대 국정과제 얘기를 파일들을 많이 받아보실 텐데
우리하고 관련된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메타버스가 총 8페이지에 13번 정도 언급이 되는데요. 간략하게만 좀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부에서는 메타버스 AR, VR을 가지고 그 교육 격차를 좀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문체부에서는 메타버스 관련돼서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건 그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그냥 구태연하게 진행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겪은 바에서는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징어 게임에 이 친구가 너 450억 벌면 어디 갈 거야? 제주도. 오징어 게임에서 제주도라는 용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긴 것 중에. 근데 그 제주도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뭐 한국의 하와이 뭐 이런 기사가 쭉 나오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전 세계 지금까지 그 제주 아일랜드가 검색량이 저렇게 폭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뉴욕에 있는 지인한테 이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한국에서 느끼는 그 오징어 게임하고 열풍하고는 감히 비교가 안 된대요. 그 우리 내부에 있으니까 오히려 더 모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담당하시는 그 상당히 그 고위직에 계신 분들도 제주도에서 무슨 메타버스야? 그 얘기를 계속 하셔서 그 생각을 좀 바꾸게 해보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테크니컬 이슈가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우리 같은 공돌이한테 저거를 맡기면 되는 것이고요. 메타버스는 컨텐츠 이슈거든요. 어떤 컨텐츠를 메타버스에 담을 것인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테크니컬 이슈가 절대 아니다. 그래서 문체부가 저 컨텐츠 개발에 있어서 비용을 쓰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통위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해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데 메타버스를 UI, UX 형태로 쓰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과기정통부에서 드디어 뭔가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메타버스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산업을 위해서 어떻게 육성시키고 어떻게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제가 클라우드 발전법을 클라우드 산업협회 그 부의장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사인 받으러 다니고 이렇게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머리에 띠드르고 이렇게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 메타버스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국회를 통과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알게 되는데요. 매우 그 엄청난 이정표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메타버스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일자리가 늘어날 것 같으세요? 줄어들 것 같으세요?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가 더 늘어날 거라고 미국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1년당.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 특별법을 통해서 일자리도 많이 창출이 되고, 이 산업이 그 외국계 기업한테 다 잠식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걸 시장을 선점을 해서 오히려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을 좀 가져봅니다. 교육부에서는 메타버스 산업 인재를 10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뭐 이에 10만 명 명설에서 이렇게 따와서 10만 명인 것 같은데, 어쨌건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통일부에서는 메타버스를 활용을 해서 양쪽의 인식 격차를 좀 줄이고 상호 이해를 증가하고 메타버스 활용해서 MZ세대들한테 통일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기부에서는 그 디지털을 전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활용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과기정통부에서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생태계를 메타버스에 전이시키면서 양쪽의 산업을 다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는 그 메타버스가 가동이 되고 보편화됐을 때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거기에 그 규율을 정하겠다. 안전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금융위에서 과기부의 디지털화 홈런 한 방 때렸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약간의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예상하다시피. 근데 NFT에 관련돼 있는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고 상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다 풀겠다는 내용이고요. 이런 데이터 블록체인 신기술을 활용해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어쨌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습니다. 온지갑이 그 온나라 지갑 공무원들용이고, 이 국민지갑은 이제 일반 국민들용이죠. 그래서 우리 주민등록 그 증,
그다음에 자동차증, 시민증 이런 것들을 전부 핸드폰에 디지털화 시켜서 담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보편화에 될 것 같습니다. 금융위에서 ICO를 전면 허용을 하는데요. 비증권형하고 증권형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증권형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ICO고요. 비증권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 문서에 당기는 거라든지 유틸리티나 지급 결제를 해당한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 비증권형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이런 환경에서 우리 틸론이 점유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표는 매년 행사에 오시는 분들은 계속 보셨을 텐데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사이트가 물리적인 서버 480대를 운영을 하거든요. 우정사업본부 같은 경우에 거기에 각각의 서버에 60에서 100개 정도 가상 데스크탑을 만들고요. 그 가상 데스크탑의 화면을 화면 양자화를 시킵니다. 스크린 퀀타제이션을 하고요. 양자화를 하면 어떤 정보가 만들어지냐면 이 x by y의 RGB 값을 숫자로 이렇게 수신할 수 있게끔 돼요. 그래서 그 숫자를 열심히 화면에다가 찍으면 영상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장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해킹을 했을 때 손에 넣을 수 있는 게 숫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극단의 보안 환경을 제공해 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저성능의 단말기에서도 워크스테이션급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번 인수위에서도 저희 쪽 솔루션을 통해서 인수 업무를 안전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게 네트워크 아키텍처 형태로 본다고 치면요, 저 가상 데스크탑의 대규모 서버 팜에서부터 클라이언트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대략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구성원들이 같이 이렇게 움직여줘야 여러분들께 이 가상 데스크탑을 이렇게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거든요. 접속을 하니까 가상 데스크탑이 뜨더라. 틸론이 만들었네. 우리도 만들 수 있겠다. 라고 해서 개발에 손을 냈던 많은 회사들이 그 파고를 넘지 못하는 이유가 이 뒷단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시스템 양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상황인데요. 현실 세계에서는 서버가 올해 산 거, 작년에 산 거, 재작년에 산 거, 그리고 각 벤더사마다 같은 벤더라고 해도 가격에 따라서 성능이 다 다르죠. 그것을 이제 헤테로지니어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같은 성능을 호모지니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각각의 서로 다른 시스템에 어느 시스템에다가 내 가상 데스크탑을 배치시킬 것이냐, 이 알고리즘을 이제 슈도 코드로 짠 모습이고요. 이 알고리즘을 적용을 시켰더니 전체 성능이 23% 정도 향상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동영상 재생 부분에서도 우리 회사 오늘 시가총액이 한 650억 정도 되나요? 근데 우리 경쟁사가 70조예요. 70조짜리 회사하고 경쟁을 했을 때 이 정도 좋은 성능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이 온북 사업에다 데스크탑 에서 서비스, 다스 사업에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잠깐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 정한 매뉴얼 부분에 단말기에 기록을 남기지 않는 클라우드 방식 컴퓨터를 도입을 해라. 단말기를 잃어버려도 행정정보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라 라는 얘기죠. 행안부의 다스 도입 가이드라인이 작년에 나왔고 올해 5월 달에 새롭게 또 나올 예정입니다. 작년에 나온 가이드라인에는 데디케이티드 방식은 한 사용자당 가상 데스크탑이 하나, 풀드는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때 한 달에 76,000원씩 프로바이더들한테 메이저 서비스 프로바이더든 통신사들한테 제공하는 거죠. 근데 저기 재밌는 게 업무 PC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PC하고 다스 서비스를 같이 월 얼마씩 이렇게 페이고 방식으로 종량제 방식으로 제공을 해주는 건데, 재밌는 단어가 나오죠. 개방형 OS가 있고 저쪽은 윈도우즈가 나옵니다. 리눅스 기반의 개방형 OS를 정부가 게스트 OS, 단말기에 그다음에 단말기 로컬 OS에 그다음에 게스트 OS에 이렇게 붙여서 월 단위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죠. 이 장표는 관심 묻는 분들은 없을 수 있으나
시장에서 첨예한 정보가 될 수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정말 틸론 대 비설입니다. 틸론.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 형성하지 않겠느냐.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SAL 서브스크라이버 액세스 라이선스는 구독형이고요. 풀 패키지는 독립적으로 구매했을 때, 그다음에 딜리버리 서비스 팩 형태는 공장에서 노트북이 나올 때 아예 포함돼서 나오는 건데 대략 19,200원, 62,000원, 4,833원 월 단위가 되겠죠. 뭐 이런 정도 가격을 형성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즈 옵티마이저는 별도 뭐 이렇게 표시를 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인프라 네트워크까지 포함을 해서 포함을 한 가격을 저희가 대략 산정을 해봤고요. 여기 저 위에 보이시죠? 제조자 통신사마다 가격이 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략 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인프라하고 데이터 센터 비용까지 포함을 해서 풀드 방식은 월 이제 12,000원. 그다음에 이제 고성능형 같은 경우는 34,800원 정도. 이 가격은 그 단말기 가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말기 가격이 60개월, 5년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딜리버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무원 110만 명이 연차별로 나눠져서 중앙 공무원 110만 명이 연차별로 나눠져서 이 온북을 클라우드 형태의 다스 서비스를 통해서 업무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지방 공무원 35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건 그 이후에 이렇게 전이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금융보안원의 움직임을 한번 볼까요? 금융보안원에서 이런 보안 안내서를 했는데 이걸 조금 확대를 해보면 버추얼 데스크나 인프라스트럭처를 사내하고 업무망하고 가운데, 그다음에 사내 업무망의 밖에, 업무망 내부에 이 세 가지 형태 중에 하나를 골라서 2023년까지 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 VPN이나 PC 원격제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외부에서 접속을 해서 업무를 보려고 하는데 PC가 꺼져 있거나 그러면 웨이커닝으로 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생각을 해서 PC 원격 제어는 좀 이렇게 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저기 위에 보시면은 전자금융 감독 규정 시행 세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금융에 관련된 보험, 증권, 은행 직원들이 내부 업무에 이렇게 접속을 할 수가 없었어요. 건물 밖에 나가면 접속을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건물 밖에 나가서도 상시 허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도록 이렇게 공고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정원하고 국보원에서 어떻게 안내를 하고 있냐면 페이지가 엄청 두꺼운데도 심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VDI로 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원격근무 지원을 위해 가상화 서버와 원격근무 PC에서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서 구축해라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이게 이제 시행이 되는 그 시점에서 물리적 망분리가 폐기되는 그런 시점이 이렇게 맞물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정원 보안 요구 사항에 대해서 우리 내부 문서를 잠깐 좀 가져와 봤는데요. 국가 보안 요구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국가형 보호 프로그램 파일의 기술적 기준이다라고 이렇게 명시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명시할 수 있는 것은 보안 기능 확인서만이 유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 국가형 보안 요구 사항 버전 3.0 이상을 취득해야 가능하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인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내외 솔루션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그 국가기관에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파트너하고 고객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난번 CC 인증도 우리가 국내에서 제일 먼저 받았고요. 이번에도 보안 기능 확인서 2.0 버전도 저희가 제일 먼저 받으면서 한 번 저희가 받을 때마다 14개월, 개발자만 11명, 페이퍼워크나 이런저런 직원까지 4-5명, 그 1년을 넘게 인건비만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중소기업이 투자해서 만들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취득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인증이 아닙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이 인증을 우리는 취득을 해야 되고요. 남들처럼 누가 취득을 해주면 그 길을 따라가서 3-4개월 만에 받아내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 어쨌건 우리가 제일 먼저 국내에서 받아서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디스테이션 9.0 버전이라고 하는 저희 제품을 가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증을 취득을 했는데요. 정말 재밌는 것은 우리가 받은 건 2.0이고요. 지금 버전은 3.0이에요. CC 인증을 가지고 있고 페이퍼만 제출하면 그냥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소스 코드 레벨까지 전부 암호화가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한 다음에 취득하게 된 거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256비트, 128비트 각각의 키를 암호화시킨 것을 또 그 암호화시키고 그 디크립션 시킨 이 내용들을 소스 코드 레벨로 찍어서 평문인지 암호화문인지를 확인해서 우리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게 2.0 버전이에요. 근데 지금 3.0 버전이에요. 3.0이면 조금 더 강화됐을 거라 생각하시잖아요. 완벽하게 마이너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기 트랜스포트 레이어 서비스 TLS 1.2 버전을 만족시키는 Vday 제품이 국내에 현재 틸론밖에 없습니다. 아니, 손쉽게 받을 수 있는 3.0이나 4.0 안 받고 누가 2.0을 받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언덕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자 정보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를 전부 암호화시키고 실제 패킷을 전부 오픈을 해서 점검을 요구받고 통과되면 패스하고 이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시스템 프로그램, 시스템 로그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구글이나 그 페이스북, 다른 여타 웹 로그인처럼 3개월 동안 패스워드가 유사하다. 그러면 패스워드를 그 유사하게 바꾸지 못하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서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고요. 수백 대 서버에서 오늘은 200번, 내년은 300번째 서버에 로그인될 수 있잖아요. 그 인증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전부 암호화시킬 수 있도록 해서 그 키값이 무결성을 보장을 해야만 2.0 버전의 인증을 주고 있습니다. GS 인증 보안 기능 심사 확인성을 가지고 있고요. 다스 보안 인증을 현재 뭐 계약이 돼서 언론은 다 이미 오픈됐으니까 말씀드리는데 KT하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스 보안 인증이 마무리되고 나면 디지털 전문 계약 제도까지 들어가서 거의 수의 계약에 준하는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거의 2년 가까이 걸리는 어마어마하게 긴 과정이라서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왜 틸론하고 사업을 해야 돼? 라는 질문을 자주 듣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는 우리가 대한민국 최고고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를 보고 있고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우매하고 멍청하고 건방진 얘기를 하면은 바로 반발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얘기는 이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예요. 이 많은 내용들을 우리 이미 다 겪어봐서 개발을 했습니다. 조금 더 세련되게 공급하지 못해서 고객분들이나 파트너분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계속 개선을 시켜나갈 의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신 우리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경험치들은 그 정화되고 정리되는 과정만 거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부가가치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플 OS, iOS, 윈도우즈, 맥 개방형 OS 이 전 OS들에 대해서 클라이언트부터 시작해서 전부 동일한 퍼포먼스로 이 가상 데스크탑을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은 지금 현재로서는 국내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명실상부한 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이 작은 글씨라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디벨로먼트 밸리데이션 그 테스트, 컨슈머 밸리데이션 테스트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이 하나하나의 뭐 메시지 서버, 로그인 설정, 웹 기능 이런 것들을 다 거쳐야 돼요. 지금 이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은 이거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느 세월에 이걸 다 만들어요. 그 OS를 만드는 회사에 그 OS를 가져다가 비즈니스에 집중을 보통 하잖아요. 로그인 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메시지를 띄워준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어떻게 조치해라. 이런 메시지들까지도 수천 개의 메시지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정의가 왜 되어 있냐면 우리는 그만큼 수만 명, 만 명, 수천 명 고객들을 20-30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싸울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오는 회사들은 이거 직접 다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고객가입 등록 정상 결제 해지 이 내용들을 다 직접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 데이브 데이가 아니고 데이브 잇 데이라고 그
이름을 이번에 바꿨던 이유는 두 개의 제품을 올해 신규로 추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이스테이션은 인티그레이션을 약자로 해서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 HCI 제품을 저희 시장에서 많이 요구를 받아왔고 해서 이번에 아이스테이션을 개발을 했고요. 시판 날짜는 한 9월 정도 수준부터 시장에 실제로 공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에이블스토어라고는 회사하고 협업을 통해서 해당 제품을 개발을 했고요. 관제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테스트를 했을 때는 이름이 좀 오픈된 회사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그 타 제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훌륭한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BMT를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와 안정성을 좀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틸론이 오늘 출시할 제품이 디스테이션 9.0.2 버전인데요. 이 제품이 보안 기능 확인서 2.0을 완벽하게 다 구현을 한 제품이라서 우리한테는 특히나 더 의미가 있고요. 작년까지 우리가 취득했던 특허 기술들이 다 녹아져 들어가 있고 저기 산업기술 유출 문제의 자유로운 제품이라고 저기 해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력으로 확보했다라고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정부에서도 기술 탈취하고 지적 재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제어하겠다고 하는데 최근에도 보니까 우리 회사에 12년 동안 소송을 해서 소스코드 빼간 직원이 유죄를 받았는데 그걸 작물로 팔았던 회사를 대기업이 또 작물인지 뻔히 알면서 또 사셨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시장에서 발생을 하면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발생한 우리가 21년 됐는데 지금까지 R&D 비용만 재무제표에 한 480억 정도예요. 중소기업이 480억을 들여 만들어놓은 제품을 대기업이 이렇게 작물인지 뻔히 알면서 이렇게 사들이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잔칫날이니까 그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테이션 9.0.2 버전이 메타버스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강연이나 강의를 갔을 때 제가 하는 질문이 메타버스 내에서 풀 브라우저가 돌아가는 거 본 적이 있는 분 손 좀 들어봐 주세요. 그러면 아무도 못 들어요. 메타버스 밖에서 업무를 해요.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업무를 못 해요. 그럼 업무 영속성이 유지가 된다고 볼 수가 없죠. 메타버스 안에서 풀 브라우저가 가동이 되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미디어도 다 볼 수 있고요. 은행 업무, 은행 행정 모든 오피스 업무를 거의 대부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은 인증이 있어야 되죠. 국정원 보안 인증. 메타버스 안에서 풀 브라우징을 서비스를 해주고 거기에서 의료, 교육, 행정, 국방 관련돼 있는 업무를 보려면 누구랑 얘기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틸론이랑 얘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 9.0.2 버전이 이제 그런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저희가 구현을 했고요. 화상회의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에 좋은 화상회의 솔루션이 있으면 같이 콜라보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디폴트로 쓸 수 있게끔 저희 화상회의 솔루션을 개발해서 인베딩을 시켰습니다. 개방형 OS들하고 호환 가능한 유일한 제품이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개방형 OS가 노트북에 탑재가 되고 그 개방형 OS가 웹캠부터 시작해서 프린터 드라이버, 각종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아무 무리 없이 가동될 수 있는 게 행안부 프로젝트를 통해서 현재 틸런의 제품인 것을 저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프린터, 웹캠, USB, 원타임 패스워드, 핑거 프린터부터 시작해서 완벽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품을 패키징을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신미성을 선사하는 UI, UX를 제공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잠시 후에 선을 보이면서 증명을 좀 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UI, UX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새로 선보이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것은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고요. 가상 데스크탑을 여러 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윈도우즈도 쓸 수 있고 팀엑스 OS, 한컴 그룹 OS 이렇게 개방형 OS도 쓸 수가 있습니다. 업무를 볼 때 쓰고 인터넷망을 접속을 해서 업무를 보면서 대민 처리라든지 대외 업무를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기능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앵고 시리즈라고 우리가 명칭을 내는데 앵고 시리즈는 가상 데스크탑을 화면을 가상 접속을 하게 되면 통째로 이렇게 딜리버리가 됩니다. 그럼 두 개를 띄워놓으면 번갈아 가면서 봐야 되는데 내부 업무용 가상 데스크를 띄워놓고 인터넷만 가상 데스크를 띄워왔을 때 거기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만 예쁘게 오려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마치 내 로컬 PC에 인스톨되어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걸 제공을 해줄 수 있고요. 링크 앵고는 저 앱앵고랑 같이 쓰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냐면 긴 URL이나 이런 행정문서에 클릭을 했을 때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업무 그 노트북에서 인터넷에 연결되는 가상 데스크탑을 불러와서 자동으로 이렇게 이관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걸 여기다가 그대로 타이핑을 하려면 웬만한 인내심 가지고는 하기 힘들죠. 서버에서 그 URL을 파싱을 해서 얘가 URL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식한 다음에 이쪽으로 다시 이렇게 분깃을 자동화하게 시켜주는 거죠. 스크린 앵고는 노트북에 대형 모니터를 썼을 때 노트북 닫고 점심 식사하고 오면 그거 다 다시 일일이 배치해야 되는 불편함 때문에 자동으로 1:1, 1:2, 1:3 이렇게 해주면 대형 모니터에 업무에 아주 알맞게 화면을 다시 재배치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액트앵고는 이번에 저희가 기획한 지는 6년이 지났는데 이번에 처음 저희가 제품화 시키면서 가상 데스크탑을 여러 개를 쓰다 보니 이게 내 것인지 업무망인지 인터넷망인지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들 차 탈 때 그 웰컴 메시지가 밤에 이렇게 쫙 내려오면 이게 기분 좋잖아요. 인정을 받는 것 같고 로그인하게 되면 내 가상 데스크탑이 어떤 내용인지, 내가 가상 데스크탑에 쓰고 있는 리소스가 얼마만큼 남아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센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직접 화상회의를 쓸 수가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상 데스크탑에 들어갔을 때 내 팀원들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즉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공해주고요. 부트 앵고는 어떤 그 노트북이나 어떤 그 PC나 공용 PC에 이 해당 기능을 이네이블 시키면 제로 클라이언트나 싱 클라이언트와 그래서 로컬 OS를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 환경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메타버스 오피스라는 용어를 이 이후에도 조금 들으실 수 있을 텐데 이 메타버스 환경 안에서 가상 데스크탑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여러 개를 띄워놓으면 교육 환경에서도 교수님께서 강의하면서 학생들도 메타버스 안에 들어서 직접 이런 것들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다 가동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실 세계하고 메타버스를 완벽하게 동일시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통 3월에서 4월 정도 늦어도 4월 달에 그 데이빗 데이를 항상 여는데 올해는 좀 늦어졌죠. 늦어진 이유가 이 메타버스 프로젝트가 선정 과정이 끝나고 나서 결정이 나면 기쁜 마음으로 이 데이빗 데이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데이빗 데이를 5월 달에 개최하게 됐습니다. 아직 우선 그 협상 대상자이다 보니 여기저기서 해당 글씨를 다 이렇게 가려서 놓긴 했습니다. 디지털 트윈부터 시작해서 뭐 조작 기능, 게임 개발 커뮤니티 뭐 이렇게 여기 보시면 메타버스 오피스를 제공해서 디지털 노마드 업무 환경을 제공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해당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그 이후에도 실제 이 플랫폼 정보에서 그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안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내에서 올해 랭킹 3위 안에 정도 들어가는 아주 대형 프로젝트를 저희가 운 좋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데이빗 데이를 이렇게 운영하게 됐습니다. 회사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실제 이제 구현한 화면을 제가 따왔는데요. 이건 제가 데모를 직접 보면서 좀 설명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환경 안에 들어갔는데 여기 보시면 데이빗 데이 했었던 영상이 좀 이렇게 가동이 되고 있고요. 이쪽이 웹 브라우저에 들어가서
유튜브에 4K 영상 같은 거 하나 좀 돌려주시겠어요? 지금은 이렇게 두 개를 데모로 이렇게 놔뒀습니다만 뭐 전 시장이나 뭐 교육장 이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 블라인드마다 전부 웹 브라우저를 전부 이렇게 배치를 시켜서 각각의 컨텐츠를 다 가동시킬 수가 있거든요. 또 특히나 허공에서 내가 원하는 가상 데스크탑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업무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틸론 내부적으로는 링컵이라고 하는 그 코드 네임을 가지고 이것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개발을 했는데요. 오늘 데이비데이는 이거 보여드리려고 초대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웹 브라우저가 풀로 가동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께서 처음 보실 것이고요. 전 세계 어느 유튜브에서도 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메타버스 안에서 현실 세계에 쓰고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은행, 뭐 농협, 뭐 신한, IBK 은행을 쓰고 계신다고 하고 그 웹 브라우저를 거기서 실제 계좌도 만들고 거래도 하고 증권 계좌도 만들고 증권 거래도 하고 여러분들께서 쓰고 계시는 앱이나 PC의 모든 소프트웨어를 메타버스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T 자료로 복귀를 좀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 제한되어 있는 것들이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 안에서도 메타버스 오피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보안 기능 확인사가 여전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 제안에는 XR 데이터 네트워크 아키텍처 블록체인 메타버스 오피스 이런 여러 가지 구성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 조금씩 이렇게 습득을 하거든요. 어떤 것을 습득하냐면 초기에는 메타버스 프로젝트 그러면 3D 디자인 회사한테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맡겨요. 사용자가 늘어납니다. DB 엔지니어가 필요해. DB 채용을 해. 인프라는 어떻게 구성해야 돼요? 서버는 몇 대가 들어가고 네트워크 밴드위스는 얼마만큼 해서 한 달에 인프라 비용을 얼마쯤 들어갑니까? 잠깐 기다려서 우리는 엔지니어가 없어요. 또 고용을 합니다. 자 그래요? 그럼 메타버스 오피스 그럼 가상화기술 회사를 또 해야 되네? 야 블록체인 NFT는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100원을 수주를 해서 여기저기 딱 이렇게 나누다 보면 어느덧 프로젝트가 적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홈페이지 만드는데 2D 디자이너만 있는 회사한테 혹시 프로젝트 맡기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장에 조금씩 이런 습득을 해가면서 이런 전반적인 네트워크 아키텍처링을 할 수 있는 회사에 이런 프로젝트들이 제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우정사업본부를 했었었는데 그건 시스템이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어디 재활용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술이나 레퍼런스만 가지고 있다가 쓸모가 없었었는데 메타버스가 등장을 하면서 그 메타버스 안에서만 쓸 수 있게끔 보호막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서는 블록체인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고 NFT도 발행을 하고 토큰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블록체인 산업을 끌어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오피스 방금 저희가 데모로 보여줬던 것처럼 모든 크롬하고 엣지 이런 HTML5 표준을 따르는 웹 브라우저하고 어플리케이션을 다 제공을 이제 해준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하이퍼레저 배수 방식, 배수는 일본 말로 이제 근간, 근본 이런 의미인데 하이퍼레저 패브릭보다는 이더리움, 다시 말씀드려서 퍼블릭 블록체인 쪽하고 연계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영상에 오픈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RFC 721번이라고 돼 있어요. ERC 72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non-fungible 토큰의 오픈 소스의 넘버링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레저 배수가 이 ERC 721번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저희가 활용을 해서 이 프로젝트 내부에서 전자문서, DID, NFT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해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메타버스 정보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것들인데요. 시공간의 제약 없이 사용자 주도의 확장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는 정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민하고 공무원이 이 메타버스 플랫폼의 실제 사용자이자 공급자가 된다는 것이고, 심지어 여기 안에는 그 대상자에 대통령도 들어가 있고요. 그 메타버스 청와대, 메타버스 기업센터, 일자리, 세무서, 보건소, 조달청, 이 모든 정부가 한꺼번에 이렇게 플랫폼화되어 있는데 그 UI를 메타버스로 쓰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범정부 메타버스 플랫폼을 죄송합니다. 구축을 하겠다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언제쯤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2021년에 2020년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이런 메타버스 정부를 구성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여기 안에 보면 메타버스 오피스라는 용어가 있어요. 아바타가 출근합니다. 그럼 실제 출근이 되는 거예요. 퇴근을 합니다. 거기서 업무를 작성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영상회의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메타버스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게 가능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웹브라우저가 풀로 가동이 돼야 되고요. 우리가 PC에 쓰는 어플리케이션이 그대로 메타버스 안에서 구현이 돼야 됩니다. 인터넷망, 클라우드망에서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하려면 보안 기능 확인서 2.0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메타버스 세계관을 이야기되면서 틸론을 계속 콜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전자정부를 구축할 것이고 블록체인 메타버스 관련된 스타트업 육성을 강화하고, 여기 보시면 우주 산업에 관련돼서도 우리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디지털 트윈을 해서 손쉽게, 지금은 디지털 트윈을 하나 이렇게 만들려면 크기에 따라서 5억에서 30억, 40억까지 가는데 앞으로는 이런 국가 정보를 활용해서 디지털 트윈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어서 메타버스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스타트업을 하는 그 초기 사업자들한테 상당히 좋은 기회를 주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메타버스 선도 국가가 돼서 이런 패권을 우리나라가 질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하이퍼워크는 VDI, DaaS,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블록체인과 NFT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데이터는 문서 같은 경우는 자기 부인 방지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계약서를 썼는데 나는 그런 거 쓴 적 없어,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보냈는데 안 보냈다, 안 보냈는데 보냈다, 받았는데 안 받았다, 안 받았는데 받았다, 읽었는데 안 읽었다, 안 읽었는데 읽었다, 이 6가지 내용에 대해서 셀프 디나이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이번조를 체크할 수 있고요. 문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가 어디서부터 나와서 나한테 왔는지를 알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DID하고 NFT까지 이제 반영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이 하이퍼워크의 전체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편리하게 UI, UX를 제공해 주는 게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생각하는 스마트워크는 아주 오래된 개념이죠. 스마트 디바이스를 상장하지 않았던 그런 개념인데, 스마트 디바이스하고 5G, 6G 상황에서 스마트워크의 다음 버전이 우리는 하이퍼워크라고 규정을 하고요. 그 하이퍼워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이러이러한 요소들이 한꺼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솔루션을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테이션 9.0.2 버전을 데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제품, 이 UI 9.0.2 버전은 9.x를 구매했던 모든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드릴 예정이고요. 파트너분들과 우리 총판에 관련되어 있는 파트너분들께는 무상으로 공급을 해서 필성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스테이션 세력 구축,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편리한 기능들이 포진해 있고요. 어플리케이션만 제공할 수 있는 에벤고의 UI,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가상화면을 통째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어플리케이션만 가져오겠다고 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등록할 수 있고요. 가상 데스크탑을 자동으로 이렇게 배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샘플로 이거 전부 클릭 좀 해주시겠어요? 예. 지금 포토샵이 떠 있고요. 파워포인트 떠 있고 웹 브라우저 떠 있습니다. 작업 관리자에 보면요, 어코드 D라고 해서 우리 어코드 트랜스미션 컨트롤 ATC, 우리 독자적인 프로토콜 ATC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줄여보면 여기에 저 어플리케이션들이 전혀 이게 가동되어 있질 않아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한번 눌러보실래요? 파일의 다른 이름. 밖에 나가면 데모를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 해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모드 프로세서가 마치 이 PC에서 가동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버에서 가동되는 것을 X by Y를 그대로 따와서 실제 로컬에 인스톨되는 같은 그 편리성을 제공을 해줍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노트북에서 인터넷 연결되는 가상 데스크탑에 웹 브라우저만 따와서 실제 업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컨트롤 C, 컨트롤 V는 되는데 내부 자료가 외부로 컨트롤 C, 컨트롤 V는 안 되게 하거나 양쪽 다 안 되게 하거나 양쪽 다 되게 하거나 관리자 툴에서 체크만 해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퍼스널리티를 제공해 주겠다고 예전에 제가 약속을 한 바가 있어서 여기에 본인이 좋아하는 사진, 뭐 자기 여행 사진, 자기 그 키우는 강아지, 또 자기 자녀들 사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한번 바꿔주시겠어요? 해서 그 업무용으로 쓰고 행정용으로 쓰긴 하지만 그 내 개인의 취향을 좀 이렇게 투영시킬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저희가 좀 신경을 많이 썼고요. 특히 그 뭐 스크린 앵고는 같은 대형 모니터를 쓸 때 상당히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 앵고 같은 경우도 화면 전체를 덮고 있을 때 로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경험을 해보시면 이 기능들이 한 번 경험해 보면은 이 기능이 없이는 저 가상 데스크탑 환경을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편리성을 제공해 준다고 제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앱앵고 말고 액티앵고 데모를 좀 보여주세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 저기 그 이미지 따서 노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실시간 데이터 긁어가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직에서 공지를 주면 공지도 제공을 해주고요. 여기 이번에 아주 재밌는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틸론 트레이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드네임을 바꿀지 어떻게 할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그 트레이서를 나중에 한번 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극단의 보안 환경을 제공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를 기록을 남겨야 되는 경우, 가상 데스크탑 환경에서 어디를 클릭했고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를 영상으로 전부 녹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현재 저런 경쟁사에서 저런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게 외산 솔루션 딱 한 군데가 있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2초에서 3초에 사진으로 하나씩만 남겨서 이렇게 끊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글자를 타이핑했는지 정도 수준까지도 기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틸론의 독자 그 메타버스 프로젝트도 현재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이 된다면 이런 프로젝트들을 꼭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거든요. 메타버스 UI의 VR, AR, 그다음에 lcloud.com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스 서비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2D의 게드타운 같은 경우를 3D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그 3D 환경에서 서로 만나면 화상회의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어플리케이션, 어떤 자료도 바로 오피스화 시킬 수 있는 독자적인 서비스를 해볼 계획입니다. 추모관은 어떤 프로젝트를 설계하다가 생각해낸 것들인데요. 묘지도 분양하고 유서하고 유산 그리고 원격에서 제사 지내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추모에 관련된 것들을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조금 이렇게 그 격이 다르게 자산이 많으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묘지를 만들고 싶지 않고 어디다 뿌리고 싶은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내 흔적이 전혀 없을까 봐 걱정이다. 그래서 매달 제사 날짜에 제대로 찾아오면 그때 가서 유산을 나눠주고 싶고 자동으로 이렇게 그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이미지는 16년 된 이미지입니다. 그때부터 이런 그 개모임이나 동호회
회비 관련된 것들을 꼭 좀 해보고 싶었는데 이런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서비스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전 페이지인데요. 조금 건방지게 제가 여러분들이나 시장에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좀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새 정부도 들어섰고 또 많은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데 제발 부탁인데 공정한 경쟁을 좀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게 유튜브에 나가서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뭐 거래소 또 전기 다루는 우리나라 국가기관 뭐 심지어는 국회의원들이 모여 사는 그 기관도 최근에 2주 전까지 그냥 콕 찍어서 다 외산 벤치마킹 테스트 BMT 의무화도 지키지도 않고요. 우리는 소개할 기회조차도 박탈당한 상태에서 그냥 외산 제품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왜 벤치마킹 테스트를 랭킹 1위를 하고 있는 제품을 왜 안 쓰고 외산을 그렇게 쓰는지에 대해서도 전도 엄청난 의문이 좀 있거든요. 불공정 거래와 기술 탈취하고 지적 자산에 대해서 새로운 이제 정부가 좀 경각심을 가져주십사. 우리 회사에 대해서 허위 사실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허위 사실들에 대해서 혹시나 여러분들이나 고객들이 접수를 하게 되면 꼭 우리한테 직접 확인을 좀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주 듣습니다. 진실과 본질을 좀 보시고 결정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는 저희도 누리고 있는 거라든지 가지고 있는 것도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배 아파하지 마시고 꼭 좀 응원해 주십사. 도와주시고 밀어주십사.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회사를 만들어서 보답을 좀 하겠습니다. 저 회사 보니까 다른 거 없고 뭐 유산을 많이 받아서 회사 만든 사람들도 아닌 것 같고 오직 기술 개발만 가지고 시작한 벤처니까 저런 회사 한 번쯤 성공한 회사가 있어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세계 시장 매출이 국내 매출보다 10배 그 이상 되는 애국하는 기업, 외화를 벌어들이는 기업이 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서포트 같은 회사하고는 국내외 서비스를 그 산업부의 R&D 비용을 받아서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방금 보여드렸던 큰 그 하이퍼워크의 그 카테고리에 맞춰서 이런 것 저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우리는 우리 가던 길을 가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때까지도 기술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기술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국가기관이나 우리 고객들한테 많은 편리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 기능들을 계속 저희가 관심을 갖고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이렇게 그래 열심히 노력하네 흐뭇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회사,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그 데이비데이에서는 속 시원하게 오픈을 하면 좋겠으나 우선 협상 대상자 종식 계약이 끝날 때까지 언론에다가 유포할 수가 없어서 근데 뭐 대충 다 아시겠죠?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RFP 1번서부터 RFP 4까지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알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건 틸론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것들이 하나씩 시장에서 증명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큰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날이 맑을 거야. 근데 비가 왔어요. 오늘 비 올 거니까 우산 가져가. 해가 쨍쨍 떴어요. 하다못해 그런 우리 그 힘이 끼쳐지지 않는 자연현상에 대해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메타버스 세계에서 틸론의 역할이 이러이런 역할이 있어라고 떠든 지 한 3년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현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저 회사는 한다면은 언젠가는 하는 회사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에 정말 와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제가 담지 못했던 틸론이 지난 1년 동안 개발했던 핵심적인 좋은 기술들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내년에도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